네, 이제 10주차 수질 오염학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철부터 알려드립니다. 자, 철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보크사이트라고 아마 이런 광물 들어봤을 겁니다. 보크사이트에서 사실은 여기에는 보크사이트 화학식이 수산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알루미늄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 광물에서 알루미늄을 추출하는데 여기에 불순물로 철이 있습니다. 혹은 또 다른 곳에서 이산화티타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광촉매나 자외선 차단제, 흰색 도료, 항균제 상당히 여러모로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데 이러한 이산화티타늄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우리가 어떤 뭐 보크사이트나 어떤 광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알루미늄 혹은 이산화티타늄 이것을 추출하고 나면 나머지 성분들은 뭐냐? 폐기물이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그죠? 금광이다 그러면 사실은 금광 1톤을 캐내면 그 안에는 금이 1에서 2g, 뭐 3g 이렇게 안 들어있습니다.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 999.998kg, 뭐 거의 99.99%죠. 이것은 폐기물이 됩니다. 폐기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광물에서 알루미늄이나 그 다음에 이산화티타늄을 추출해내고 나머지들은 폐기물로 버려지게 되는데 그 폐기물 안에 있는 게 바로 철이다. 이렇게 이런 폐기물 안에는 철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여기 보시면 서유럽에는 연간 730만 톤의 산성 폐기물이 나온다. 그 중에서 이 중에서 560만 톤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해양에다가 갖다 버립니다. 혹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혹은 강에 바로 버리게 된다. 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튼 상당히 많은 양이 바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서유럽, 동유럽 아무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이렇게 산성 폐기물이 막 들어가니까 그 주변에 있는 수산업계나 환경보호단체에서는 우려를 표명하겠죠. 환경오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러한 연구에 보면은 이렇게 산성 폐기물을 많이 버리긴 버리는데 그러더라도 환경적 피해를 규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버리면 분명히 뭔가 여기서 철도 나오고 다른 중금속 성분이 나오긴 나올 텐데 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다.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쭈룩쭈룩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기 보면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이죠. 철수산화물 이런 것들은 정자를 응집시켜서 산란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모죠. 보통 물고기 같은 경우는 암컷수컷이 있으면 여기서 정자와 난자를 뿜어내면 방출하면은 여기서 다시 만나서 수정이 되어서 수정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철수산물이 있으면 정자가 응집되어 버리게 돼요.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되죠? 수정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말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험실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되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되느냐? 그까지는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페이지 85페이지를 보시면 지난번에 이것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페이지 85페이지 보면 뉴욕 앞에다가 이렇게 슬러지를 버린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으로 많이 버렸는데 이곳에서도 보면은 이런 곳에서도 끝내는 보시면은 철에 의한 영향은 감지할 수가 없었다. 그렇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다양한 종류의 도심 폐기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염에 강한 종들만 살아남았다. 그 정도. 근데 이게 철의 영향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비슷했다. 여기 보시면 철의 농도는 증가했지만 어떤 변화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진열미가 부패하고 피부 바깥에 종양이 발견되어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도 관련성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게 찾기가 좀 힘들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그림 5-8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림 5-8에도 이 그림을 아마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산화티타늄 공장의 폐기물, 쉽게 말해서 아까 말했죠. 저기 보면
이산화탄탄륨 제조하는 과정에서 산성, 철, 폐기물이 나온다 했죠, 그죠? 여기서도 이러한 것을 그린 곳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중형 동물사의 개체군 감소, 종 다양성이 감소했다. 그 영향을 보면 납, 바디뮴, 크롬, 아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철보다는 더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 정도. 어쨌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 산성 폐기물을 많이 버렸기 때문에 많이 버렸지만 확정은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국내는 해양 투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에 기타 금속들 비소가 있습니다. 비소. 비소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옛날 조선 시대에 보면은 어떤 잘못을 하면 죽게 만들죠, 그죠? 보통 뭐 능지 처참,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삶을 뭐 교두대에서 목을 자르거나 아니면 목을 쪼거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일 고상태간 게 사약을 가는 겁니다. 사약을 가는 것은 몸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보통 그것은 다 귀족들이나 상당히 고위층에게만 이제 명예롭게 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죠? 아무튼 그런 사약도 말은 뭐냐? 비소입니다, 비소. 그 안에 있는 게 비소입니다. 당연하게 독성 성분이 있고요. 그래서 독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살충제, 나무보호제. 나무보호제란 말은 나무 자체가 뭐죠? 번개를 맞든지 아니면 뭐 태풍 때문에 꺾여서 떨어졌다. 그러면 나무 자체가 뭐죠? 생명체이고 유기물입니다. 유기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미생물에게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고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부패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당연히 나무는 썩어야 됩니다. 썩어야지 다시 토양으로 들어가야 되고 환경에서 다시 또 계속 이렇게 사이클 돌면서 이용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나무 보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무를 잘라가지고 집을 지었다. 집을 지었는데 나무가 썩으면 안 되죠. 그죠? 나무를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었는데 배가 썩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당연하게 또 나무를 갖다가 저기 아마존이나 동남아시아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수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구 제조 공장에서 그걸로 뭔가 소파라든지 의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나무가 썩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나무 보호제 그리고 유리나 에나멜, 공업, 합금, 전자 의외로 많이 이용되어 있어요. 비소들. 독성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뭐 화학공학 한 사람들이나 화학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비소 위험한데 이거 화학적 성질 이런 게 있더라.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독성 성분이 강하다 보니까 1980년대부터는 끝내 그 수요가 감소하더라. 자, 이것은 자연적 유입은 강화통에서 들어가고 금속 광산지역에서 많이 유출되어진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비소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소는 이렇게 모든 비소가 다 독성이 있는 게 아니고 비소 3가 3 플러스는 5 플러스보다 독성이 훨씬 더 강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연 속에 있는 비소의 농도를 쟀는데 5가로 많이 구성되어 있으면 농도가 높아도 독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런데 농도가 낮아도 만약에 3가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가로 되어 있으면 독성이 훨씬 더 강하다. 주로 해양 동물체에 있는 비소는 다행히도 5가다. 독성이 약한 거죠. 그렇죠? 독성이 약하다 보니까 들어가지 않고 무해하다. 그리고 이게 보면 여기 있네요. 무해한 아스노뷰테인 유기비소네요. 이것은 무기비소가 아니고 유기비소로 되어 있으면 유기비소로 되어 있으면 훨씬 더 독성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수생생물들, 해양생물에는 비소를 축적하지만 먹이 영세 과정을 통해서 상위 단계로 가더라도 생물 증폭 현상은 없다. 위에 먹이 단계로 가더라도 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는다. 자,
자, 독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크랩은 뭐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바닷가재 같은 거, 이거 바닷가재 같을 겁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뭐 리트당 232 마이크로그램. 태평양 우리 태평양이 우리가 보통 먹는 그런 귤입니다. 그 귤의 경우에는 326 이 정도다. 실제 전류 농도도 뭐 이 정도 나왔다. 오염된 지역에서는 비스로 오염된 지역에서는 이 정도 수준까지. 농도가 높으니까 오염된 지역에서는 당연하게 다모류 연체동물 갑각류수가 감소했다. 또 뭐 독성이 많이 있으니까 생물들이 많이 살지 않겠네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인간에 대한 독성, 무기성 비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위에 보면 유기성이라는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유기비소는 앞에 무해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비소가 무해하다는 말은 무기비소는 어찌 될까요? 유기와 반대가 무기죠, 그죠? 무기비소는 독성이 있다. 독성이 있긴 있는데 목과보다는 상가가 더 독성이 있다 말입니다. 자, 인간에 대한 독성은 주로 이제 무기성, 유기성이 아니고 무기성 비소이고 특히 상가. 일반적으로 해산물에 있는 것은 무기비소 아니고 주로 유기성 비소다. 그래서 독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또 보면 이런 왜 무해하다고 하느냐 그 말은 끝내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뭐 비소가 들어있는 해산물을 먹어서 영향이 있다, 죽었다 그런 게 없었나 봐. 그런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은. 자, 은은 여러분들은 비금수라고 그랬죠, 그죠? 은은 의외로 이렇게 사진, 전기, 전도체, 수능, 댐납, 주전호패 의외로 많이 이용되집니다. 많이 이용되지고 채광하거나 그 다음에 재련소 이런 곳에서 할 때 근내는 폐수에 많이 들어가 있다. 지질학적으로는 지각 구조성분으로는 농도가 매우 낮다. 희귀하다는 말은 농도가 매우 낮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태적물에서의 농도, 해수에서 농도는 리트당 0.1에서 0.3 나노그램. 태적물 같은 경우에는 리트가 아니죠. 그램이죠. 매우 낮다.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의 해수 혹은 자연 상태에서의 퇴적물에서는 이 은의 농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은이 오염이 되어지면 다양하게 해역에서의 농도를 아주 높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농도 해양 생물에서의 자주 농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뭐 생물 농축은 약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로부터 생물로 더 높은 농도로 농축은 되는 것 같은데, 먹이 연쇄 과정을 통해서 먹이 1단계, 2단계, 상위 단계로 올라가더라도 농도가 증가하는 생물 증폭 현상은 없더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체 실험이라고 해서 어떤 생물 독성학자들은 간단합니다. 그냥 오염물질, 은, 구리, DDT 이런 오염물질이 있으면 그런 오염물질을 가지고 와서 생물에 노출 실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금속은 이 화학물질은 얼마나 독성이 강한가를 밝히는 거겠죠. 여기서 보면 실험을 해봤더니 구리, 순, 그리고 은 이것이 중금속으로 쓰면 상당히 독성이 강하더라. 그 농도 수준이 이 정도다. 이 정도. 밑에 독성은 강한데 실제 오염 수준은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더라. 높지는 않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니켈. 니켈이 이제 마지막 원소입니다. 자, 니켈은 합금이나 전기도금, 전지 많이 이용됩니다. 요즘에 니켈, 전지 많이 들어갔죠, 그죠? 니켈, 전지 많이 사용됩니다. 충매로도 많이 이용되어집니다.
그리고 화석 연료에도 니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말은 당연하게 기름이나 석탄을 때우면은 연소를 시키면 니켈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연소를 시키는 거 어찌 되죠? 고온이죠, 그죠? 고온이기 때문에 이때 배기가스로 해서 대기 중으로 니켈이 많이 공급되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럼 뭐 사용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밑에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 농도, 항상 패턴이 똑같습니다. 어디에서 사용되어지는지, 얼마나 배출되어지는지, 그 다음에 해양에서의 농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독성이 얼마인지 이렇게 쭈룩쭈룩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숫자를 다 외울 수는 없죠, 그죠? 독성이 이 정도 있구나라는 것만 보면 됩니다. 네, 이것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농도가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해양 수질 오염학이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해양에 대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육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심각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이것도 볼까요? 광산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산에 가서 금을 채취하거나 시토류를 채취하기 위해서 산을 뚫고 산을 파고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걸 광산산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도시광산산업.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산에 가지 않고 도시 안에서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휴대폰 폐기물 1톤 안에는 금이 얼마 있느냐? 400g 있습니다. 보세요. 금광석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광이 발견되어졌다. 그럼 그것은 뭐냐? 쉽게 말해서 금광입니다. 뭔가 이게 광산인데 금이 많이 나오는 광산. 거기서 캔 돌은 금광석인데 여기에 8톤에 있는 금의 양이 3.75g인데 8톤에 3.75인데 휴대폰 1톤에는 400g입니다. 엄청나죠? 이거 좀 나누게 하면 1톤이면 0.5g이죠. 0.5g 대략. 그죠? 무슨 말이냐? 이거보다 수백 배 더 농도가 높은 거죠. 당연하게 이게 금광석이면 휴대폰은 진짜 순도 훨씬 더 높은 금광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이나 아니면 이거 지금 PCB 어떤 그겁니다. 그 전기 회로판 이런 겁니다. 이것들을 수거해가지고 다시 재자원화해서 재련하고 정렬시키면은 이렇게 산업원료로도 다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다. 사실 우리 원성욱 교수님반에 가면 그냥 한 게 뭐냐 하면 폐수 중에서 유용한 중금속, 은이라든지 이런 유용한 중금속을 회수하는 그런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폐수 속에 뭔가를 흡착제를 집어넣어서 특정 중금속만 흡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흡착되어진 걸 꺼내와서 다시 처리를 하면은 고농도로 축적되어져 있는 은이라든지 기타 금속들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있죠. 그게 바로 여기 하나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 광산 산업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6장으로 가서 할로겐화 탄화수소 화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할로겐 원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런 원소 주기를 풀어보면은 여기 알칼리 토금속, 알칼리 금속, 그 다음에 중금속 이렇게 하다가 이 제일 끝에 오면 불활성 기체. 그럼 이것은 뭐죠? 할로겐조. 저희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그 밑에는 이런 거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쪽 끝에서 두 번째는 이것을 할로겐주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탄소가 결합되어져 있는 화합물을 할로겐화 탄화수소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한 것처럼 염소, 불소, 브롬, 요오드와 같이 할로겐조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그 원소들과 같은 할로겐 원소를 함유하고 있는 탄화수소 화합물. 수소 화합물이라는 것은 탄소와 수소가 있는 겁니다. 탄소와 수소. 여기에 Cl 혹은 F 혹은 브롬 혹은 요오드 같은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져 있는 화합물을 갖다가 할로겐화
탄화수소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특징은 뭐냐? 화학적 산화작용이나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잘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할로겐 쪽은, 할로겐 원소는 한번 켜라보면 워낙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분해가 잘 되지 않는답니다. 자, 이러한 할로겐이나 탄화수소의 특징은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분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한번 들어오면은 분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특징은 뭐냐? 이것은 해양 환경에 영구적으로 축적된다. 왜냐하면 분해가 안 되니까. 분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기물, 사과에 던져놓으면 나중에 다 썩습니다. 분해되어지고 비 오면 땅에 다 스며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할로겐 화학탄화수소 화합물은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남아있는다는 말은 뭘까요? 또 여기에서 할로겐 탄화수소가 유입되면 농도는 높아지고 또 남아있고, 또 유입되면 농도는 더 높아지고 남아있고, 계속 농도가 점점 축적되는 거죠. 또 이러한 할로겐 탄화수소 화합물은 대부분이 물론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만 대부분이 뭐냐? 인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분해가 잘 되지 않아서 동물이나 침전물 혹은 퇴적물 이런 것에 계속 농도가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자, 대표적인 탄화수소 화합물로 먼저 저분자량, 즉 분자량이 낮은 것을 수행해 주겠습니다. 메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그죠? 메탄, 탄소에 수소가 4개 붙어 있는 게 메탄입니다. 이렇게 2개의 수소가 붙어 있으면 메탄, 에탄, 그 다음 프로판, 그 다음에 부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ANE 이런 게 이렇게 포화탄화수소입니다. 포화탄화수소. 그러니까 탄소에 수소가 최대한 4개씩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고리가 4개가 있어요. 4개. 한 개 있으면 메탄, 2개 있으면 에탄, 3개 있으면 프로판, 4개 있으면 부탄, 펜탄, 헥산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게 메탄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나중에 보면 환경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용되어지는 것은 산업용 용제로 다이크로로에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에탄은 에탄인데 여기 원래 에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글자를 보시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다이클로로. 다이란 말은 2개란 말이에요. 2개. 클로로란 말은 염소입니다. 클로라인 물이죠. 염소가 뭐죠? 염소가 CL인데 영어로는 클로라인입니다. 클로로 하면 염소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 에탄은 에탄인데 염소가 2개 있는 거죠. 여기에서 염소가 2개. 여기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염소가 2개가 치환된 겁니다. 비닐클로라이드는 모양이 이렇습니다. 탄소와 탄소가 있는데 이중결합을 하면서 여기에 수소, 그리고 한쪽에 여기는 Cl. 비닐클로라이드. 또 다른 용명이 카본 테트라클로라이드. 이 말은 뭐냐면 카본에 클로라이드가 4개 있습니다. 4개. 테트라클로라이드. 그 다음에 드라이클리닝. 보통 우리가 세탁소에 옷 맡기죠. 그죠? 그게 사용되어지는 게 퍼클로로에틸렌. 에틸렌이라는 말은 이중결합이 있다는 말입니다. 퍼클로로니까 염소가 엄청나게 많다. 이 퍼라는 말은 과량으로 있다는 말입니다. 과량으로. 그래서 위에서 보면 비닐클로라이드는 이러는데 여기에 보면 이쪽에 여기는 H가 전부 다 염소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염소가 최대한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을 퍼클로로에틸렌이라고 합니다. 이중결합이 있는 에틸렌. 트리클로로에탄. 에탄이란 말했죠, 그죠?
에탄은 이걸 말하는데 산탄소 두 개인 게 트리클로로니까 클로로가 3개 있단 말입니다. 3개. 여기는 2개 있으니까 다이클로로. 여기는 3개가 있으니까 트리클로로가 됩니다. 여기 트리클로로 에틸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중결합이 있다고 했죠. 그죠? 이중결합이 있는데 클로로가 3개 있는 거. 하나, 둘, 셋. 있으면 트리클로로. 그 다음에 여기는 퍼클로로. 그 외에도 보면 C 이런 것들. 탄소에다가 염소가 3개 있고 한쪽에 불소가 있는 거. 혹은 탄소에 염소가 2개 있고 불소가 2개 있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온 가스입니다. 염화 불화탄소죠. CFC 말 들어봤죠, 그죠? 냉장고 혹은 자동차 에어컨의 냉매를 연결해 줍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매우 안정적이다. 밑에 놓습니다. 매우 안정적이고 비인화성이고 무독성이고 생산평가되는. 그래서 보세요. 안정적이라는 말은 한번 집어넣으면 분해가 안 돼. 오랫동안 안 가. 비인화성이네요. 불이 안 붙어. 무독성. 생물에 영향도 없어요. 생산 단가도 싸. 그러니까는 많이 이용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되어 있어요. 많이 이용되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사용하고 난 다음에 아마 자동차도 에어컨이 작동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냉매를 다시 추가해 줍니다. 냉동고도 시간이 지나서 프레온 가스가 점점 조금씩 빠져나가면은 끝내 다시 냉매를 채워주는 게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이런 프레온 가스가 점점 사용하는 도중에 자연적으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죠. 그 유출되어진 이 CFC가 어떻게 되느냐? 끝내는 가벼우니까 대기권 상층부로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서 저 위에 오존층이라는 곳이 있는데 오존층에 있는 오존과 반응하게 되죠. 오존과 반응해서 이 오존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파괴된다 이 말이죠. 오존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상층권으로 올라가가지고 CFC가 오존 CFC가 올라가서 여기 보면 오존이 있습니다. 이 오존을 깨뜨려버려요. 산소로. 그게 무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CFC가 올라가면은 오존의 농도가 점점 감소하게 되고, 오존이 감소한다는 말은 뭐냐? 저기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UV를 차단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오존이 UV 차단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UV가 지상에 많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UV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CFC의 사용을 지금은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오존층을 파괴하는 원인 물질이고 국제협약에 따라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물질들도 사용을 거의 다 중지했습니다. 이제 클로로폼도 제가 학교 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물질들 점점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은 살충제와 PCB 인덱에서는 2교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